확실히 육모가 쉬워서 그런지 작년에 비하면 턱없이 많이 쉬웠죠, 그죠? 오늘 총평하고 그 다음에 해설하고 할 테니까 뒤 좀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자, 총평 한번 해봅시다. 일단 올해 지금 봤던 여러분들 6월 모평이 난이도가 좀 쉬웠죠. 근데 이제 쉽다고 해서 그냥 점수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쉬웠던 6월 모평 속에 굉장히 많은 숨겨져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9월 모평하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크게 반영이 될 거니까 출제자가 이제 6월 모평을 통해서 보낸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는가, 뭐가 숨겨져 있어서 쉬운 내용들 때문에 안 보였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여줄 건데, 크게 봤을 때는 출제자의 트릭이 있었고, 그 다음 출제자가 이제 학생들에게 올해 수능 영어는 어떻게 낼 거야 하는 시그널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출제 의도가 숨어 있었고, 그리고 출제 트렌드가 있었다는 거. 이걸 좀 더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보면 네 가지 패턴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시험은 좀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패턴이 있어요. 수능 영어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거의 좀 각이 잡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무 쉽게 출제가 되니까 이 출제 패턴들이 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생들이나 좀 보였을 거야. 출제 패턴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계속 출제가 됐구나 하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웠다라는 거.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능까지 이어질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해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다뤄드릴 거예요. 다음 지문의 구도 패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 시도를 좀 많이 한 게 좀 티가 나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크게 많이 못 느끼고 이렇게 문제를 좀 푸셨을 거야. 오늘 해설에 있어서는 이 구도에 대한 패턴들의 출제자의 트릭이 이 구도 패턴에서 어떻게 조금씩은 바뀌었는가 하는 트릭들도 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 선지 패턴, 사실 이게 수능 영어는 선지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지 패턴이 거의 무색할 정도로 좀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문도 쉬웠지만 6월 모평이 가장 쉬웠던 부분은 선지가 가장 쉬웠다는 거. 그래서 거의 패턴이 없다 할 정도로.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6월 모평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매력적인 오답의 패턴들이 주로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는가, 이런 것들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이제 9월이나 수능이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 출제되는 패턴이나 지문의 구도와 그 다음 거기에 해당하는 오답 간의 관계, 그리고 선지의 패턴들,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인데,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틀릴 수밖에 없는 건데 너무 쉽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틀릴 법한 요소들도 해설에서 사실 인지는 못했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9월 모평이나 수능에 나오면 틀릴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것들도 이제 같이 해설에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왜 무색할 정도로 쉬웠냐 하면 거의 문제가 일치불일치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문 쭉 봤을 때 이게 구도고 나발이고 지랄이고 간에 그냥 쭉 읽다가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요소를 선지에서 보면 그냥 바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4개는 전혀 선지에서 다루지 않았다든가 다른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선지 간에 각축을 벌일 만한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일치불일치 수준이다. 그 내용이 있는가를 찾으면 그대로 그냥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 근데 9월이나 수능은 절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요 점은 꼭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특히 해설을 들으실 때 사실 해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해설서 봐도 될 정도로 쉽게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해설도 선생님 간단하게 좀 해드릴 건데, 이 문제 뒤에 숨어있는 이런 패턴들이나 구도나 그리고 틀릴만한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오늘 해설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포커스를 둬서 들어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유형별로 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가를 좀 볼 텐데, 일단 주제를 중심으로 한 외부 선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선지라는 건 지문은 그대로 있는데 선지가 바깥에 이렇게 5개 나와 있는 문제들. 자, 이런 외부 선지 문제들인데 주로 이제 요지 문제나 주제 제목, 장문 제목, 함축 의미, 문단 요약, 빈칸 완성, 이런 것들이 있죠. 지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했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다 평이느냐? 꼭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 빈칸에서 평가원이 약간은 좀 시도를 했던 게 뭐냐면, 다소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관계 파악이 중요한 해석에 대한 그런 시도를 좀 하긴 했어요, 빈칸 함성에서. 근데 사실 이것조차도 오역을 했었어도 맞출 수 있을 만큼 너무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묻혀져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는 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빈칸 함성 32번 같은 경우에 다소 추상적인 요소도 사실 주긴 줬어요. 근데 그 추상적인 요소마저도
사실상 무색할 정도로 거의 일치불일치성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좀 가려져 있었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이제 관계 파악이 중요한 그런 해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추상적인 지문들 이런 것들은 그래도 9월이나 수능에서 조금 더 양이 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좀 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선지의 난이도는 그냥 평이했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쉬워. 평이했다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점수가 좀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수능의 기조만큼은 계속 지켰다라는 게 뭐냐 하면 논리를 중심으로 묻는 문제들. 어휘 추론이라든가 작문어휘 좀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얘네들 보면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변 보면 답 나온다 뭐 이런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아무리 쉬웠어도 요번에 이제 어휘 문제들 같은 경우에 주변보다는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주제를 찾아야지만 훨씬 더 간결하고 쉽게 풀 수 있게끔 출제됐다는 거. 수능의 기조는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좀 보여요. 그 다음에 순서 배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보통 여러분들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 가지고 문제를 많이 푸시잖아요. 근데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가 이번에는 최소화 됐다는 거. 아예 없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다소 있기는 있었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서 쓰이지 않았다는 거. 근데 이게 이제 뭐 6월 모평의 특징이냐? 그럼 꼭 그렇진 않죠. 얘는 이제 6월 모평의 특징이 아니라 사실 선생님 수년 전부터 계속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가 축소될 거고 출제가 된다 손 친다 하더라도 얘가 오히려 출제자의 함정으로서 많이 바뀌어서 출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이제 작년 수능 순서 배열 중에서 작년 수능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순서별 한 문제하고 빈칸완성 한 문제. 자, 요 두 개가 가장 정답률이 낮았었는데 그 순서별도 역시 지시어 대명사 연결을 주지 않고 비교급을 줬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제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가 아닌 다른 어떤 요소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출제하는 것이 이제 거의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가 이제 출제가 안 될 거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가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좀 스킬적인 부분으로 그냥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오답으로 빠질 수 있는 함정으로서 오히려 쓰일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평상시 연습하실 때 지시어 대명사 연결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익혀두셔야 되는 거고 그것이 없다 손 친다 하더라도 다른 요소를 가지고 순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하셔야지만 좀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거. 일단 문장 삽입형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쉽게 출제가 됐죠. 사실 뭐 단절 찾지 마라 내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냥 단절이 보여요. 근데 사실상 이게 청크라는 이 덩어리라는 개념만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쉬웠던 그런 문장 삽입형 문제였다는 거. 근데 어쨌든 9월 모평이나 수능은 이 순서나 삽입의 난이도는 지금보다 뭐 다소 올라간다가 아니라 훨씬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미리 대비들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사고력을 묻는 문제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는 뭐 확실한 거니까 대충 수능 영어를 읽을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올해 6월 모평이 그렇다고 해서 9월도 그럴 것이다. 또 수능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올해 9월 수능에서는 굉장히 깊은 뼈 아픔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됩니다. 자, 이제 전략적인 부분을 가지고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대체적으로 이걸 이제 1, 2구간, 3, 4구간으로 이제 선생님 문항과 유형별로 이렇게 좀 나눴는데 보통 출제위원들이 이 앞쪽 부분을 좀 쉽게 출제하면 3, 4구간에 있는 문제들을 좀 어렵게 출제해요. 어렵게. 1, 2구간을 좀 어렵게 출제하면 3, 4구간을 좀 쉽게 출제하고 이렇게 출제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거죠. 근데 사실 올해 6월 모평 지금은 1, 2구간도 쉬웠고 3, 4구간도 쉬웠어요. 그럼 이제 9월 모평은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도 있겠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 조금 적어두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게 보통 이렇게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기한 유형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극상의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그 다음 파란색으로 표기한 것들은 2, 3등급을 가르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1, 2구간에 있는 유형들이 보통은 이제 2등급과 3등급을 갈라내는 유형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이 6월 모평이 전반적으로 다 쉬웠던 건 맞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1, 2 구간에 있는 문제들이 좀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수 마크하는 것이 수월했을 거예요. 설령 순서 삽입에서 좀 다소 많이 틀렸다 손친다 하더라도 여기서 점수를 좀 쉽게 맞출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밑에 파운데이션으로 깔 만한 점수는 좀 마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성적대가 많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거든. 영어를 많이 못했다 손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있는 1, 2 구간에서 점수, 파운데이션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나중에 이제 9월 모평 같은 경우에 얘네들을 좀 어렵게 출제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수능에서 얘네들을 좀 어렵게 출제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순서 삽입은 당연히 뭐 항상 이렇게 지금 6월 모평처럼 모든 문제를 다 쉽게 주지는 않겠죠. 분명히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점수를 원하시는 등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그 기반은 여기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수능은 사실 1등급을 걸러내겠다는 것이 취지가 아니에요. 사실 뭐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평가의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1등급들의 과도한 경쟁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것이 목표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1등급 걸러내겠다라는 시험이 아니에요. 애시당초. 사실상 2등급들을 좀 걸러내겠다 하는 시험으로 점점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1등급을 받는 것이 쉽다 어렵다를 논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쉬울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매년 지금 한 3년 동안 계속 18% 정도 평균 2등급 이상 18% 정도가 계속 유지가 돼요.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주변에 한 10명 있다 그러면 2명 정도가 2등급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는 다 3등급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2등급이 그렇게 쉽게 잘 나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영어가.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1등급 조는 계속해서 바뀌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18%라는 정도 그 언저리에서 2등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확실히 절대평가로 바뀐 다음부터 영어는 2등급 걸러내는 시험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2등급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어떤 부분이냐라고 생각하시면 순서 삽입 빈칸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점수에 대한 파운데이션을 확실하게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6월 모평을 좀 경험 삼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점수가 순서 삽입 빈칸이 쉬웠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잘 나왔다라고만 단정 지으시면 안 돼. 여기가 쉬웠고 그래서 여기에서 점수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점수 지금의 등급들이 좀 나오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여기에 대한 난이도가 변함에 따라서 성적은 더 오히려 떨어지기가 쉬울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오히려 여기 순서 삽입 빈칸보다. 그럼 이제 사실 어떻게 공부를 맞추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1, 2 구간에 있는 문제들이 어떠한 난이도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점수를 확실하게 마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들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굉장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또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아, 그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나는 지금 순사빈 할 여력도 없는데 이걸 해야 되나? 이것만 해야 되나? 이건 지금 나중에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아시다시피 순서 삽입 빈칸은 단 그냥 1, 2구에 바짝 한다고 해서 점수를 낼 수 있는 유형들이 아니야. 얘네들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비중의 차이를 조금 더 두셔야 된다는 거. 지금 만약에 등급대가 상당히 높지 않다든가 혹은 6월 모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상 2등급 이상이 좀 더 쉽게 나와줬어야 되는데 3, 4등급 존이 있는 친구들이다. 그 이하에 있는 친구들이다. 그러면 사실 얘에 대한 비중을 사실 높여줘도 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6대 4 정도나 7대 3 정도의 비중으로 여기에 대한 파운데이션을 좀 마련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라는 거. 하지만 얘네들을 또 간과해서도 안 된다. 끝내는 공부란 건 없어요. 이거 완벽하게 끝내놓고 이거 해야지 이렇게 나갈 수는 없어. 사실상 뭐 이거 완벽하게 끝낼 정도의 실력이면 얘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마치 여러분들이 수학 완벽하게 끝내놓고 나면 이제 국어, 영어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1년 동안 택도 없죠. 그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 삽입 빈칸은 단기간 동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적은 시간 투자해서라도 계속 꾸준하게 나가주셔야 되는 거고 등급이 낮은 친구들은 얘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여줘서 밸런스 있게 공부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또 얘네들은 투자한 만큼 좀 점수를 또 쉽게 받을 수 있는 유형들이기도 해. 그래서 지금 투자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 특히 재학생들은. 자, 요런 전략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쭉 봤을 때 아까 노란 거 파란 거 여러분들 체크하셨죠. 그쵸? 자, 지금 올해 6월 모평이 거의 다 노란 거 요거 하나밖에 없어. 사실 이것도 왜 노란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상.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건 제가 생각했을 때 34번이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거든. 근데 좀 얘가 좀 그래. 근데 사실 빈칸 한성은 31, 32, 33, 34의 정답률을 100% 신뢰하기 좀 어려워.
왜냐하면 이쯤에서 이제 찍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거의 문제 보지도 않고. 그래서 특히 33, 34번은 찍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정답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믿을 만한 신뢰가 있을 만한 정답률은 좀 아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다 쉬웠다. 거의 노란색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다 쉬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지표로 삼으면 다시 안 되겠다는 얘기겠죠. 자, 이제 9월 모평과 수능은 좀 어떻게 출제될지 좀 전망, 지금까지 우리 분석했던 걸 통해서 전망을 해보면 9월 모평은 좀 극단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 좀 N수생들도 있는데 작년 6월, 9월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작년 6월 모평이 1등급이 1%대가 나왔어요. 9월 모평 같은 경우에 거의 11%대 정도까지 나왔죠. 그렇죠? 거의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그런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작년 6월 모평이 다 끝나고 여기서 이렇게 총평할 때, 학생들 데리고 총평할 때나 학부모님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설명회 할 때도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봤을 때 뭐 이 미친놈들이 있나 뭐 이럴 정도로 되게 이렇게까지 어렵게 낼 필요가 있나 뭐 이럴 정도로 평가원이 난이도 실패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9월 모평이 다 끝나고 나서 역시 똑같이 총평을 하고 설명회를 할 때 내가 정정을 했어요. 뭐라고 정정했냐면 평가원이 난이도를 실패한 게 아니라 이건 지극히 의도적인 시험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사실 이제 평가원이 한 몇 년 동안에 좀 다른 과목들이 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조절이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출제원들이 문제를 만드는 수준하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준하고 갭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의 생각보다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것이 절대평가로 바뀐 다음부터 그러니까 계속 매번 너무 쉽거나 또 너무 어렵거나 자,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한 그런 난이도로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6월, 9월로 난이도를 맞춘다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평가원 입장에서. 그래서 평가원이 그렇게 시도를 해보지 않았을까 작년에는. 근데 이제 나도 문제를 만들어서 정답률 같은 것들을 좀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들을 이제 주로 해봐서 알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하거나 굉장히 낮게 출제했을 때 이 성적 추이상을 보면 오히려 학생들의 수준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쉽다라는 거예요. 영어 같은 경우. 그래서 평가원이 작년에 그렇게 시도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올해도 6월 모평이 또 너무 쉬웠잖아요. 그럼 9월 모평도 역시 극상으로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 그럼 이제 뭐 1%대까지는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한 5%대만 나와도 여러분들 체감은 거의 3%대예요. 5%대만 나와도 그러니까 극상의 9월 모평이 될 거를 좀 예상을 하시고 이걸 지금 내가 예상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뭐 육모 지금 기분은 좋았잖아요. 한 이틀간. 그렇죠? 뭐 고등학교 이래로 뭐 처음 받아보는 점수였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상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영어만큼은 이제는 6월 모평과 9월 모평이 등급과 원점수가 의미가 없어졌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6월과 9월에 대한 이 트렌드나 경향 이런 것들에 맞춰서 대비를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난이도도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을 거다라는 거. 근데 또 이런 가정도 한번 해봅시다. 9월 모평이 극상이 아니야. 아주 어렵진 않았어. 이거 생각보다 할만한데 하고 출제가 됐다 그러면 아마 트렌드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난이도는 9월 모평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9월 모평의 난이도에 따라서 좀 수능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작년을 토대로 생각했을 때 극상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공부들에 대해서 조금 게으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 이틀 기분 좋았으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어떤 난이도가 오더라도 지금의 점수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 그럼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느냐. 오늘 이제 해설 들어보면 알겠지만 지문의 구도가 이 트렌드가 있어. 근데 이 트렌드는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 하셨겠지만 오늘 해설에서 좀 잡아 드릴 거야. 이런 트렌드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구도는 유지가 되는데 내용만 좀 달라지는 패턴으로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잡아드리는 패턴 정도만 기억하셔도 나중에 수능, 뭐 9월 모평이 아니더라도 수능에서는 그 패턴이 반복적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오늘 해설도 그냥 해설만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잘 필기해서 가져가시고 복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당연히 선지의 난이도는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매력적인 선지들이 많이 좀 있을 거고 각축을 벌일 거야. 그럼 이제 매력적인 선지들이
대체적으로 구도하고 관계성을 이루고 오답을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는 뭐 뒤에서 내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지문의 구도와 오답의 패턴을 같이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답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오답하고의 관계를. 그 다음 순서 삽입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가 계속 축소되거나 아니면 출제가 돼서 함정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가 나온다 그러면 걔를 정확하게 활용하는 방법, 지시어 대명사가 연결어가 없어도 문제를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고루 갖추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좀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는 거. 빈칸 완성은 특징이 논리를 묻는 문제예요. 지금 사고력을 묻는 문제로서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따가 해설하면 좀 보여드릴 거거든. 그래서 조금 그냥 읽는다고 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6월 모평은 그렇게 출제가 됐지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들을 좀 키워야 될 겁니다. 배터리가 없네. 이 배터리 교체주. 그냥 생목으로 할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선지가 2차원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 올해 이제 6월 모평이 좀 쉬웠던 이유가 선지가 1차원적으로 나왔어요. 1차원적이란 건 뭐냐면 지문에 있는 얘기가 여기에 빈칸이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선지에 그대로 있는 경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밝혔다는 얘기죠. 심지어 함축 의미도 마찬가지인데 함축 의미도 선생님이 평상시에 수업할 때 밑줄 웬만하면 해석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밑줄을 1차원적으로 해석했을 때 오히려 함정으로 넣는 경우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6월 모평 같은 경우는 함축 의미도 사실 밑줄을 해석하면 정답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1차원적으로 줬다는 얘기지. 근데 1차원적으로 주지 않을 겁니다. 이제 9월 모평과 수능에서는. 특히 빈칸은 작년 수능을 기반으로 생각했을 때 반드시 2차원적 선지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 빈칸에 들어갈 만한 답이 없을 거고 2차원적으로 간접적으로 34번이 좀 유사하게 간접적으로 좀 돌려서 만든 선지가 맞는데 그러한 형태가 좀 더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좀 이거는 지금 제가 선생님이 당부하는 건데 상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상위권 학생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6월 모평을 통해서 상위권으로 등극한 친구들 있죠. 소위 말해서 그냥 85점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스스로가 이제 안정적인 2등급이다라고 사실은 생각은 안 할 거야. 생각은. 왜냐하면 너무 쉬웠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2등급이 안정적이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할 거예요. 주변을 봤을 때.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 거냐 하면 타 과목들이 좀 불안하잖아. 국어나 수학은 상대평가죠. 그렇죠?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국어나 수학도 같이 쉬웠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쉬웠어도 내 등급에 영향은 크게 없잖아. 다 같이 올라가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쉬워져 버리면 사실 등급 상승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지금 영어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라고 뒷전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이제 또 국어 수학 위주로 공부를 하겠죠. 9월 때까지 그렇게 쭉 나가버린단 말이야. 선생님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9월 달에는 그래도 국어 수학도 어렵게 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얘네는 계속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공부를 엄청 많이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9월 모평 때 국어 수학 성적이 안 나오면 이제 괴리감이 느끼죠. 영어까지 뒤로 하고 국어 수학에 몰빵 때렸는데 국어 수학이 여전히 성적이 안 나온다. 근데 영어도 어려웠다. 이러면 이제 멘붕 오는 거죠. 하나도 건진 수학이 없으니까.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학습의 균형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공부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 85점 정도 이상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그 이하 되는 학생들, 사실 중하위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3등급, 4등급, 특히 4등급 이하 있는 학생들은 정신적 충격이 클 수도 있어요. 주변에 남들 다 쉬웠다고 하는데 난 4등급이야. 이건 굉장히 정신적 충격이 좀 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해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듣고 앞으로 어떤 공부를 좀 하면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공부가 아니라 수능 영어라는 게 뭔지만 잘 알고 가성비 있게 공부하면 버려지는 시간 최소한으로 해서 다소 이렇게 투자 대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이 또 영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만한 그런 성적은 또 아니다라는 거. 또 그리고 또 위로도 좀 이게 위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4등급 이하는 난이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쉬웠다 어려웠다 뭐 쉬웠는데 나 혼자 4등급이다 라고 해서 너무 한탄하기보다 어려워도 4등급일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공부하면 3등급, 그 대신에 전략적으로 공부들을 좀 하셔야 되겠죠. 전략적으로 공부했을 때
3등급 이상 올라가는 건 영어 영역에 있어서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주변하고의 어떤 성적이 상대적인 성적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또 열등하게 너무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시험이 너무 쉬우면 오히려 영어를 더 많이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쉬웠는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마음을 다잡기를 좀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좀 맞춰가야 될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 9월 모평과 수능에서는 지금의 지문의 난이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문이 조금 더 어려워질 거란 얘기죠. 특히 문장에 대한 수준도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휘에 대한 수준도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제만 계속 푸실 것이 아니라 영어에 대한 피지컬을 좀 올리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피지컬을 올리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를 풀고 나면 계속해서 정독을 통해서 영어 지문을 읽어주는 습관들이 좀 있어야 돼요. 뭐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받침이 되어야지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만 푸시지 마시고 풀고 읽고를 계속 밸런스 있게 맞춰주는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영어의 익숙도를 좀 높여주셔야 되고, 사고력은 그냥 스킬적인 부분은 이제 수능 영어는 문제가 아무리 쉬워져도 스킬적인 부분 배제하겠다라는 게 의도적으로라도 보이기 때문에 출제 매뉴얼에 입각해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에 맞춰서 계속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난이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 그럼 출제 매뉴얼에 입각한 일관된 문제 접근이 뭐냐라고 하면 글의 개념이에요, 개념. 수학능력 시험의 유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그 여러 가지 유형을 통해서 글의 개념을 묻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을 읽어나갈 때 글의 개념에 맞춰서 읽어나간다라는 거. 예를 들어 글의 통일성이다 그럼 주제는 하나죠, 그렇죠? 주제 하나인 걸 확인할 수 있어? 라고 묻는 거고, 또 그런 이제 하나의 지문이 주제가 하나인 것이 사실 문장으로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은 사실 덩어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덩어리 간의 관계성을 너희는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묻는 것이 대체적으로 순서 삽입이야. 이런 걸 글의 일관성이라고 얘기해요. 실제 출제 매뉴얼에서도 뭐 글의 일관성을 측정한다, 글의 통일성을 측정한다 라는 이제 말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글의 개념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들로 스킬이 아니라 이렇게 사고력을 좀 높여주셔야 되는 거고, 대의나 함축음이나 빈칸한성 같이 외부 선지로 출제되는 유형들은 지문과 선지의 관계를 이해하시는데, 이 선지는 오답의 선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앞서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지문하고 정답의 관계가 아니라 지문과 오답의 관계를 잡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그냥 지문이 아니라 지문의 전개 구도 있죠. 전개 구도에 맞춰서 오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 오답과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실리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고, 일단 순서 삽입 같은 경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글의 일관성이라는 개념에 맞춰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를 정확하게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게 없더라도 다른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오늘 이제 선생님이 해설할 때 순서별 좀 얘기를 드릴 거지만 우리 MVP에서 좀 다뤘던 것들이 꽤나 많이 나왔거든요. 이건 출제 패턴이야. 그냥 그대로 나오는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가 없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거예요. 해설을 들어주시면. 그 다음 마이크가 없으니까 상당히 어색합니다. 자,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좀 얘기하자면, 좀 MBTI 하니까 좀 생소롭죠. 자, 반드시 학습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학습 시간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이 좀 필요할 거고,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내가 여러분들 목표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실천에 옮기는 거, 가성비 있게, 자, 이런 목표를 좀 맞추셔야 되겠지. 여기에 포커스를 좀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지금 전반기 때 학생들 공부하는 패턴을 보면 영어 시간 투자는 적은데 해야 될 교재는 너무 많아요. 수능에 대한 대비가. 그래서 시간 투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많은 양을 푸는 것이 아니라 교재를 좀 축소하셔야 됩니다. 좀 알차게 공부하는 쪽으로. 아까 전에 영어에 대한 피지컬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풀고 나서 읽어주는 학습까지 하려면 많은 양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읽는 걸 생략해. 다시 말해서 영어에 대한 피지컬을 올리는 걸 생략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문제만 푼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여러 교재들을 좀 섭렵해야지만 내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스킬이 아니라 본질적인 영어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질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가성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의 교재를 다룰 생각하시지 마시고 교재량을 좀 줄이시고 학습 교재를 그 다음 전략적으로 꼭 학습을 해달라는 것.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지성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1, 2등급, 등급에 따라서 1, 2 구간에 있는 문제들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 거고 또 3, 4 구간에 순서 삽입 빈칸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밸런스 있게 공부를 좀 할 수 있게끔. 이게 전략적인 공부야. 무조건 그냥 문제를 유형별로 막 드립다 문제를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 등급에 맞춰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취약 부분을 끌어올리면서 잘하는 부분을 계속 유지하는지 밸런스의 균형을 잘 맞춰서 전략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 영어 공부는 무조건 읽을 수 있는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왜? 수능이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모든 공부는 사고하는 방법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특히나 일관된 기준에서 사고하는 방법들을 좀 익혀야 되기 때문에 지문을 읽을 때 생각하는 방법, 선지를 선별할 때 생각하는 방법, 이 방법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 또 방법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일관된 방법을 터득을 하셨으면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체화시키는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에 대한 피지컬을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고력 공부가 끝났다 그러면 정독을 꼭 해주세요. 반드시. 그 다음 영어는 언어예요. 언어기 때문에 사실 꾸준하게 계속 적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매일 학습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학습 효과는 훨씬 더 큽니다. 뭐 매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만 일주일에 뭐 잉글리시 데이 하루 잡고 일요일 날 뭐 영어 10시간을 투자해. 사실 이런 친구들보다 하루 1시간씩 5일간 5시간 투자한 친구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 뭐 이거는 선생님의 경험을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인지심리학이에요. 인지심리학적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꾸준하게 조금씩 자주 이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봐주는 것이 훨씬 더 학습 효과에 큰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잉글리시 데이 같은 거 만드시지 마시고 특히 재학생들 평상시에 이제 평일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영어를 이렇게 하루 몰아서 뭐 내일 학원에 영어 수업 간다 그러면 그 전날 이렇게 몰아서 공부한다든가 자, 이런 성향들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시면 영어 성적은 굉장히 더디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단어 공부하시는 거 보통 어휘책 공부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거의 뭐 3년 장기 플랜 잡고 공부하는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휘는 매일 보셔야 됩니다. 어휘책 같은 경우는 매일 보셔야 돼요. 차라리 암기하는 것보다 매일 읽어주시는 것이 학습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회독을 통해서 읽어주시는 학습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독해어휘예요. 독해어휘. 독해어휘를 계속 학습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쓰임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 앞서서 잠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9월 모평이나 수능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단어이지만 그 단어에 대한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야. 이게 뭐 올해 예상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그렇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9월 모평이나 수능처럼 난이도가 지금보다 올라갈 경우에는 어휘에 대한 수준들도 그렇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건 단어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1번 뜻, 2번 뜻, 3번 뜻, 4번 뜻 이렇게 외운다고 해서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도 아니지. 남아있다 손 친다 하더라도 아웃풋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단어책으로 이걸 모든 걸 섭렵하겠다라는 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어물성설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독해를 하시면서 계속 꾸준하게 어휘를 같이 학습을 해주셔야 돼. 실질적으로 그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는가? 특히 올해 EBS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수업하면서도 굉장히 극찬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EBS 수특 영어만 해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어휘 자체가 본연의 뜻보다 맥락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어주시면서 실질적으로 그 어휘가 문맥에 맞춰서 어떻게 쓰이는가를 계속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단어책을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정독을 계속 해주는 공부가 필요할 겁니다. 자, 공부의 패턴은 딱 4가지 일단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출제 패턴이 어떤가, 그리고 지문의 구도 패턴이 어떤가, 선지의 패턴이 어떤가 전부 다 수능에 출제가 될 만한 패턴들을 익히는 것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사실 영어는 이만큼이잖아. 근데 수능 영어는 요만큼이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수능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은 이런 영어 공부를 한단 말이야.
여기서 시작하면 너무 먼 길이죠.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섭렵하려고 그래. 시간은 최소한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때려박으려고 하니까 사실 내가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쓸데없는 공부로 낭비되는 시간들이 더 많아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럼 수능 영어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 이 바운더리 내에서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능이 출제되는 패턴은 어떤 패턴이고 지문의 구도는 어떤 구도를 선호하고 그 구도에 맞춰서 트릭은 어떻게 주고 있고 또 선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매력적인 오답의 패턴으로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면 돼. 뭐 앞서서 지금 선생님이랑 계속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EBS 수특 영어 요번에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문제는 조금 더 계속 쉬운 편이야. 뭐 내가 EBS에서 뭐 돈 받거나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하지만 또 심지어 또 EBS 굉장히 매년 욕했던 사람인데 올해는 내가 EBS 수업하면서 굉장히 극찬을 했어요. 지문을 굉장히 잘 발췌를 했다라는 거. 근데 그 또 6월 모평 좀 분석해보면 EBS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지문의 구도들을 실제로 많이 반영했다라는 것도 보여요. 아마 선생님 EBS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내가 이런 것 좀 트렌드라고 했던 것들이 뭐 주제나 제목 같은 데서 그대로 같이 나왔다라는 걸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EBS 수특 영어 정도까지는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어 CS에서 이제 대입편이나 주제 제목, 함축 의미나 어휘 같은 것들 이제 선생님이 지문의 구도하고 선지의 패턴하고 출제자의 트릭 같은 것들 이런 거 좀 잡아줬으니까 소어 CS 같이 공부하실 때 패턴에 맞춰서 좀 공부들을 해주시면 될 거고 MVP는 이제 지금 현재 수업을 하고 있죠. 현장에서 MVP, DB 이렇게 수업하시면서 순서나 삽입, 빈칸도 역시 출제 패턴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트릭은 어떻게 나오고 뭐 지시어나 대명사 연결어가 있을 때 없을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출제 패턴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다른 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MVP, DB 공부하실 때에도 순삽빈도 출제 패턴, 지문의 구도 패턴, 지문의 그 구도 패턴에서 출제자의 트릭, 그 다음 출제 트렌드, 오답에 대한 패턴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하시면 가성비 있게 학습할 수 있어요. 수능 영어라고 해서 무작정 막연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쏟는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들이 낭비되는 것들이 최소화로 될 거예요. 학습하는 종족 효과가 있을 테니까 여기 포커스에 맞춰서 공부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져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위험 요소들이 있죠. 본인들이 틀리는 이유가 있어. 근데 본인들이 틀리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걸 악습관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악습관이 있을 거고 출제자가 틀려라 라고 했는 트릭이 있을 거야. 그럼 이제 그런 출제자가 트릭으로 만들어 놓은 틀리는 이유라든가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험장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습관들이 자꾸 튀어나왔을 때 그런 두 가지 악습관과 틀리는 이유들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다져놓은 것들을 성적을 메이킹하고 디자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커리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코너스턴이나 디사이시브 배틀그라운드라는 1, 2구간, 3, 4구간에 하프 모의고사 통해서 포커스를 맞춰줄 거예요. 그러니까 소어 CS나 MVP, DB에서 출제 패턴들을 좀 정리하고 트릭을 좀 정리한다라고 보면 여기 하프 모의고사 할 때는 실질적으로 틀리는 이유들을 좀 수정하고 잡아주면서 이렇게 읽으면 틀려. 이렇게 하면 악습관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렇게 교정하고 이렇게 수정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선지 선별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틀리지 않아 하는 것들을 잡아드리는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러면 이제 9월 모평 전까지 얘가 좀 나갈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인데 아마 코너스톤까지는 좀 나가겠지만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요 정도 맞추고 나면 9월 모평에서 아 그래도 내가 상당수 많은 대비를 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6월 모평이 어떤 시험이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해설을 들으셔야 되는데 해설을 들으실 때 포커스를 꼭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적으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꼭 반드시 적으세요. 해설을 들을 때 그냥 해설을 들으면 안 되고 해설을 들어야 되는 포커스야. 그 포커스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쉬웠던 난이도 뒤에 숨어있는 부분 지문의 구도 있죠. 수능에서 요즘 자주 나오는 지문의 구도들 사실은 이런 구도였어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잘 정리해서 가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출제 트렌드
여기에는 일정 부분의 패턴이 있다라는 거. 나오는 부분이 반드시 나옵니다. 지문도 마찬가지고 선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선지 워낙 쉬웠기 때문에 선지보다 지문의 트렌드를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출제의 트렌드는 출제자의 의도 자체가 트렌드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빈칸 함성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기존에 선생님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순서나 삽입이나 빈칸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뭐 모든 유형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수업 때 배웠어 하는 것들이 상당수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는 게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분명히 들었던 건데 문제를 풀 때 인지했는가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이게 이제 자기 점검인 거야. 앞으로는 맞다 내가 배웠던 게 나왔는데가 아니라 시험 보는 중간에 이거 내가 배웠던 거야 하고 바로 인지할 수 있게끔 실력을 높이시는 게 가성비 있는 학습이라는 거. 출제자의 트렌드, 그 다음 출제자의 트릭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을 포커스를 해서 수업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문제를 푸는 방법도 여기서 조금은 언급을 하면서 갈 거라서 세 가지 맥락에서 좀 보시면 돼. 수학능력 시험은 정보 활용 능력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원하는 정보가 있단 말이야. 각 유형별로 출제자가 어떤 정보의 종류를 원하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정리가 좀 되셔야 돼. 6월 모평 해설을 통해서. 이거는 출제자가 원하는 정보야. 이 출제자가 원하는 정보를 캐치하는 해석을 해석에 대한 기준 설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선생님 용어로 해기설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출제자가 원하는 정보를 파악하는 해석을 해석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다고 얘기하고 이걸 사고의 시발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각 유형별로 어디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출제자가 원하는 정보를 캐치해내는가에 포커스를 두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돼요. 해설을. 두 번째는 정보의 종류를 봤으면 정보를 볼 줄 알아야 되죠. 실제 지문에서. 그래서 정보를 보는 방법. 이때 정보를 보는 방법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시야를 크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낱개의 문장 개념 하나하나 이렇게 시야를 너무 좁게 보면 정보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지 않고 시험장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야. 항상 큰 시야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 지문을 크게 보는 거. 그러려면 지문의 구도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큰 시야로 보는 연습.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수학능력 시험은 결국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고력을 테스트한다는 건 결국에는 출제 매뉴얼에 입각해서 문제를 출제하니까 출제 매뉴얼에 입각해서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아까 전에 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글에 대한 개념을 하나하나 낱낱이 다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하나도 다 이해를 못해. 근데 글의 개념, 글의 통일성, 응집성, 일관성, 완결성이라는 성질을 그냥 딱 하나로 묶으면 그냥 공통점, 차이점이야. 그래서 지문을 바라보는 관점, 정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그냥 공통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가 라고만 정리를 하시면 이게 글의 개념에 입각해서 지문을 보고 선지를 보는 관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지문과 선지를 볼 때 공차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시면 되시고 세 번째는 아니 정보의 종류를 알았어. 그래서 지문에서 정보를 봤어. 선지에서도 봤어. 근데 활용을 못해. 이러면 틀리겠죠. 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이 활용의 포커스는 오답소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좀 실리적인 거 추구하는데 실리적인 걸 추구한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할 때처럼 7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각 문제마다 정답을 찾기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답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정답의 정의가 뭐야?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게 정답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정답률이 다 90%를 찍어야 돼.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정답이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언어 과목은.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연습할 때처럼
실전에서도 정답을 찾는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야. 거기서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죠. 집에서 공부할 때랑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랑. 그래서 정답이란 개념 자체를 다 없애시고 오답 소거를 한다. 오히려 모든 학습이 오답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나갈 때도 뭐 순서나 삽입이나 이런 것들도 오답 소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줄 거고, 반면에 좀 1, 2 구간에 있는 문제들 혹은 빈칸한서 외부 선지로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떻게 오답 소거를 보여주지? 라고 얘기를 이제 선생님이 좀 구상을 하다가 보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선지 간의 격차가 그냥 넌 오답이야 이거 바로 써져 있어서 그만큼 너무 쉽기 때문에. 내 순서나 삽입이나 뭐 이런 쪽은 순서 삽입도 오답 소거라고 하는 개념을 아마 여기서 처음 들을 수도 있을 거야. 선생님 수업을 안 들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오답 소거를 통해서 가능성으로 문제, 확률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절대성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실전에서 이런 것도 해설 통해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 맥락에 맞춰서 그 다음에 요런 숨겨져 있는 요소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가에 맞춰서 해설을 잘 들으시고 요 내용을 기준 삼아 9월 모평과 수능에 좀 기반으로 두고 대비를 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효과와 그리고 버려지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짧게 쉬었다가 바로 본격적으로 해설을 좀 들어갈게요.